9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탓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9%, 0.1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22회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영국은 0.25% 밀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2%, 0.4%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큰 재료가 없는 가운데 22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보다 6센트 오른 배럴당 95달러 36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위기국의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제한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 소속 의원들에게 유로화를 안정시키기 위한다면 매입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이번 주 최대 고비가 될 22회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이렇다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22와 관련된 뉴스에 시선이 쏠리는 건 당연하겠죠. 이 국채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간밤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동반 하락세를 보였죠.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가 강했고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제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글로벌 이슈들 정리해보고 오늘장 대응 전략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CB가 무제한적으로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시장은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또 메르켈 총리가 국채 매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 좀 구체화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독일이 결국에는 ECB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오후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정확히 20시 45분에 ECB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서는 오늘 오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기독민주당 의원들에게 ECB가 국채 매입에 나서더라도 이것이 유로화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고요. 또한 독일의 현재 정부 대변인이죠. 슈테판 자이베르트도 ECB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오늘 있을 ECB의 금융통화정례 회의에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꺼내 들더라도 현재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의 그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쪽의 내용을 보면 일단 국채 매입의 금리 상한선은 설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방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불태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데스방크가 그동안 강력히 반대를 했지만 메르켈 총리가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의에는 장클로드 융거 EU 재무장관 상임의장이 참석을 해서 유로존의 경제와 금융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브리핑할 내용도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내용을 볼 때 ECB가 이번 회의에서는 국채 매입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내용이라도 내놓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한데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을 촉구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날 네. 그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이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몬티 총리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도 ECB가 국채 매입에 나서야 현재 유로존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력히 ECB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스페인이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고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몬티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EU 정상회담에서 ECB가 국채 매입에 나서더라도 메르켈 총리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이를 수용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채 매입에 나서더라도 이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밝히면서 이를 준수해 달라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들은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지만 각국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일부 이제 부정적 의견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올해 상반기였죠. S&P 프로그램인 ECB가 국채 매입 가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2,200억 유로 정도의 시장에서의 국채 매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는 이보다는 상당히 큰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FRB는 국채 매입 이런 부분을 손쉽게 꺼내들 수 있는데 ECB는 왜 이렇게 진통이 크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네. ECB는 회원국의 의사를 통해서 이를 합의하기 때문에 긴급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S&P 프로그램이나 LTRO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긴급한 내용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국의 의사가 좀 달라서 이런 진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지만 목표에는 미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인기를 끌어왔었는데 그 수요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ECB에서 이제 그 국채 매입이 나서게 되면 가장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 될 텐데요. 네. 그만큼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로서 독일의 분트가 ECB의 지분을 27.9%로 가장 많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독일의 그 부담이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새벽에 국채 입찰에서 전량 소화되지 않는 다소 이례적인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올해 그 입찰에서 전량 소화를 못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50억 유로의 규모였지만 낙찰 금리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1.42%를 받았는데요. 응찰률은 1.8%. 그렇지만 전량 소화를 못한 것은 역시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가동 이런 부분을 두고 보자라는 시장의 아주 조심스러운 심리가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후에 나올 그 다른 쪽에 부정적인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인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그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유로 안정화 기구의 독일 의회 승인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에 ECB가 고유 권한으로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 유로 안정화 기구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는 쪽으로 그 독일의 여론이 좀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CB의 국채 매입 결정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공짜 정신은 없다. 이런 그 투자 격언에서 보듯 독일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현재 시장의 수면 밑에 있는 불협화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ECB의 국채 매입과 관련된 논의가 뜨거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로이카 실사단이 7일이네요. 내일이죠. 이 그리스를 재방문하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숨가쁜 일정들이 네.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뭐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닥을 이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스 문제는 아직도 답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그리스의 트로이카 실사단이 또 들어가서 이제 실사를 또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연정의 한 축인 사회당 쪽에서 115억 유로의 긴축 이행 이 합의를 현재 그 합의를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사회당의 당수는 지난 재무장관이었죠. 전 재무장관인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가 당수로 있는데요. 긴축 이행을 2년 동안 더 연장할 것을 현재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에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이카는 상당히 현재 불편한 심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리스에 제시한 공식 문건에서 현재 그리스가 최대 6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제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의 언론에 풀리면서 다소 논란이 되자 트로이카 실사단이 다소 현재 불편한 심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페이스북이 상장 이후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적극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고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주가를 시장에서 부양을 못하니까 현재 백약이 무효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4.79%나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른 가격이 18달러 58센트에 현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장중 IPO로 최고가에 도달했을 때는 40달러를 터치하는 수준까지 나왔는데요. 현재 그 주가의 하락폭이 50% 이상 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주커버그는 이런 주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4억 4천만 주를 내년까지 시장에서 내다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페이스북은 자사의 자금을 통해서 약 1억 1,900만 주의 주식을 시장에서 현재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하락하는 주가에 대한 회사 측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현재 2명의 페이스북 이사도 지분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어서 페이스북의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회사 측에서 현재 발빠른 대응의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브라질 소식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4달까지 200개, 당장 100개의 수입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대대적으로 수입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올리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브라질은 9개월 연속 현재 금리를 차근차근 내리면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자 보호주의 색채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현재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의 주요 품목인 관세는 현재 12에서 18%가 현재 최고 수준인데요. 이를 25%로 일률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주요 100개 품목인데요. 여기는 철강과 의료, 석유화학 제품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고요. 다음 달에는 200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무역기구가 곧 타당성 조사에 나설 텐데요. 이래저래 브라질은 현재 내후 외환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수출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보호주의 무역 색채를 크게 들이우는 쪽으로 나와서 이런 내용들은 그 글로벌 경제에는 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22회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장형철 과장님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일단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로 일단 마감했는데요. 최근 들어 그 제조업 지표에 대한 지표 악재 부분 자체가 지금 많이 나타나면서 다우 지수가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호재성으로 좀 발현할 수 있는 그 22의 그 부양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져졌습니다. 일단 이 부양책에 대한 그 관망세가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하락 그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완화되면서 일단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0.09%포인트 상승하면서 13,000선을 아직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유럽과 미국에 대한 제조업 경기 지표, 전반적인 경기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냥 둔화세를 좀 많이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위기를 좀 이렇게 초래했는데요. 일단 22가 하루 전날 앞으로 오늘 열릴 그 예정인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발표 부분 자체에 대한 관망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통화 정책 자체가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부분 자체가 시장의 이슈로 좀 제기되면서 시장의 어떤 활력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단 22에 대한 그 무제한 그 채권에 대한 매입 부분 자체가 근데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은 많이 하겠지만은 그 오히려 초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대급도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22 입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자체를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그 방어를 위해서 일단 재차적으로 나갔던 자금을 많이 회수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좀 안정을 좀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좀 많은 감망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유럽 증시도 일단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혼조로 좀 마감하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ECB에서 꺼내들었던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부분 자체가 시장에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좀 안착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찾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관망 심리는 국내 수급, 특히 외국인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좋지가 못했었죠.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상로 전문위원이 분석해 주시죠. 네, 뭐 22 회의를 앞두고 지금 약간의 혼조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은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힘이 강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뭐 JP모건에서는 애플에 대한 주가 자체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IT 부품 쪽으로 애플 수혜주를 찾기에 열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그렇게 별다른 큰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왜 애플이 지금 호재가 되고 있나 보시면요. 그만큼 호재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작은 것에도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감에 묻혀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만 그 힘이 지금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에 상당히 큰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물 자체가 어느 정도가 한계점인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1874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더욱더 빠지기는 사실은 좀 힘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의 상승 출발을 하는지 아니면 하락 출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1875포인트가 전에 지지점이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종가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았고 문제는 또 수급이었는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그 국내 증시 코스피 증시는 일단 전날보다 전날부터 그 17% 약 한 33.1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874.03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에 대한 그 제조업 경기 지표 자체가 워낙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좀 반영됐던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또 일단 유럽 중앙은행 그 ECB에서 일단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일단 관망세도 많았는데 특히 관망세 부분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오히려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가 1900포인트 이상을 좀 이렇게 1900포인트 이상을 좀 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일단 관망세로 짙어지면서 외국인은 어제 한 598억 정도의
그 순매도를 좀 나타내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관망세를 보였고요. 특히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약 한 4,871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경기 둔화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어닝 쇼크 부분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4,800억 정도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매물 자체는 일단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좀 많이 나섰지만 일단 매수 여력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일단 이런 이 같은 흐름 자체는 당분간 좀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좀 되고 있지만은 일단 그 글로벌적인 그런 뭐 정책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 경제 지표 같은 부분에 따라 가지고도 언제든지 좀 이렇게 손바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특별하게 좀 많이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일단 글로벌 지수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단 이렇다 할 그 호재가 좀 많이 이렇게 둔화되고 호재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대한 그 매수 부분 자체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이게 이 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이렇게 활기를 좀 많이 떴는데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둔화됨에 따라 가지고 업종별로 특히 개별 종목들별로 실적이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 강소 기업들 같은 부분에 따라 가지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많이 이어지면서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아주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 흐름 자체를 좀 아직까지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일단 그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하락세로 좀 많이 이렇게 손바뀜 좀 이루어질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둔화가 좀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나란히 2, 3% 이상 또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나마 통신주가 좀 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하게 업종별 흐름도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어제 뭐 대부분의 업종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 좀 많았는데요. 네. 특히 뭐 운수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전자업종 쪽에서도 한 2% 넘게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의료 정밀 부분만 한 6% 정도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 바이오 부분에 대한 그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의료 정밀 그다음에 오히려 그 하락장에서의 그 방어주를 할 수 있는 그 통신업종에서는 상승이 좀 많이 두어졌는데요. 특히 이전에 좀 나타났던 전차 종목이라고 했던 그 상반기 국내 증시를 좀 많이 이끌었던 종목에서 조정이 좀 많이 깊어졌는데요. 특히 애플과의 소송 이후로 특히 삼성전자가 그 영향력이 국내 증시에서 영향력이 다소 좀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그 끊임없는 매수세에서 어느 정도 좀 매도세를 좀 나타나고 특히 국내 기관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내면서 이 전자업종에 대한 그 조정이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미국 제조업 지표가 좀 이렇게 악재를 나타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는 그 현대 기아차 쪽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특히 글로벌 판매 부진 자체가 현대 기아차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자동차주들도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상반기 자체를 그 국내 증시 상반기를 좀 많이 이끌었던 종목에 대한 조정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모멘텀이 약간 좀 흐려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던 게 좀 특징으로 좀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료 정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좀 이렇게 이끌 여력은 아직 시장에 이끌 여력은 좀 많이 남아있지만은 워낙 그 시총 자체가 좀 작은 그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좀 많이 이렇게 이끌어가지는 좀 못하는 게 좀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또 애플의 아이폰 5 신제품 출시 소식이 들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삼성전자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다시 또 120만 원 밑으로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 수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이 강한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2% 넘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접근한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쌍바닥 패턴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뭐 발빠르게 뭐 내려올 때 사는 사람이 이득이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심정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지금 120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면요.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있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오랜만에 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출에 연동되고 있는 부분이고 3분기 실적이 분명히 잡힐 거고요.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과연 실적에 연관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차라리 실적의 3분기에 더욱더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부분에서는 저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만큼 쌍바닥 패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 정리해 주시죠. 예, 코스닥은 전체적인 업종이 좀 강보합세로 좀 마감했는데, 특히 통신 서비스나 개별 통신 부품주들 자체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컸는데요. 특히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2, 4분기에 한 이익 상향이 좀 전망되는 소식이 한 3% 정도 이상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터치 패널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면서 이번 3, 4분기를 기점으로 수익에 대한 그 수익 실현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약 한 6% 정도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그 이번 달 12일 날 이제 발표될 그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슈로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iOS 그 6도 좀 이렇게 발표될 예정이고요. 대부분의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도 좀 약간 혁신적인 방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시장에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수요주 찾기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적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아이폰 5에 대한 부품 수혜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그 접목해 보는 게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반응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아이폰 5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삼성전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스닥의 애플이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양쪽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20에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흐름이었는데 20에서는 첫 번째 돼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플렉스를 만약에 공략하실 때 위에 있는 갭을 메꿀 수 있는지를 여부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상으로 한 75,0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75,000원을 돌파하는지를 여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5,000원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인 그게 고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됐던 게 SM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발주자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지금은 지지점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받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장형철 과장님,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네, 그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는 좀 많이 둔화가 됐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좀 매수 1위로 좀 잡았습니다. 123억 정도로 뭐 기존보다는 이제 매수 그 금액 자체는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이 철강 수요가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포스코를 좀 이렇게 조금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경기 방어 종목 중에 하나인 KT를 좀 많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KB금융, SK 순으로 좀 이렇게 매수가 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그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좀 많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많이 그 차별화를 좀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매수세가 좀 두드러진 것 같고요. 그다음 경기 방어 중에 KT 종목들, 특히 통신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하나 GS인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에 대한 그런 금액은 좀 많이 크지 않았지만 특징적으로 일단 경기 방어주인 그러니까 통신 종목인 KT를 좀 이렇게 매수를 나란히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SK나 GS 하나처럼 일단 홀딩스 종목, 그 지주회사 쪽으로도 대한 그 매수세가 좀 이렇게 이어졌던 게 좀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도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한 421억 정도로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한 164억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 1위에는 삼성전자를 한 973억 정도 차익 실현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아차도 한 782억, 그다음에 현대차도 이렇게 매도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뭐 특징적으로 전차 종목 중에 하나, 전차 종목으로 좀 일컬어지는 그 전자업종과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갈수록 어떻게 보면 하반기 매수적인 그런 탄력성보다는 탄력성이 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바닥을 잡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KT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한 반면 또 반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모두 매도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이 어땠습니까? 네, 먼저 외국인 상위 매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페스, 그리고 SM, 메디퍼스트, 그리고 컴투스,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림당, 세코닉스, 뷰웍스, AP시스템, 그리고 인지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많이 어느 정도의 하락세가 있었던 종목군 중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사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하락 낙폭 자체가 예상치 못하게 조금 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상으로 어느 정도의 지금 밑에 11선이죠. 11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번 할지를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지금 꺾였다는 것 생각보다는요.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급하게 좀 나왔다. 그런 방식을 좀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군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CJ 오쇼핑, 그리고 SFA, 실리콘웍스, OCI 머티리얼즈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SM, 스틸플라워, 파라다이스, 코나이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꾸준히 샀던 종목군을 매도를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조금씩 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전일 시장은 좀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와 관련 시장과는 조금 약간 이제 개별 종목이긴 한데요. 네. 바로 이제 무학이라는 종목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학, 국순당 이러한 좀 중소형 주류주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좀 기업에 대한 재평가도 좀 받고 있는 걸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의 한 15% 정도 이상, 그 이상 주가가 좀 상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무학이라는 종목의 최근 주가의 상승의 흐름 배경을 좀 보자면 바로 이제 부산 쪽에 세웠던 시장 점유율의 급성장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이 드는데요. 원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이죠. 부산을 제외한 경남 지역에서 한 85%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그러한 기업이고요. 현재 지금 부산에서도 한 65%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 자리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산에 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좋은데이라든가 화이트 소주 이러한 소주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부산에서 시장 점유율의 성장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로 하이트 진로 쪽에서도 이런 저도주를 부산에 지금 출시를 하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나서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무학이 지금 부산 시장의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또 한번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번 좀 선점한 그러한 입맛을 좀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였던 2분기 때 발생했던 그 울산 공장의 면허 취소, 행정처분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정서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에 좀 추가적인 좋은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기대감으로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은 지난 7월 달이었죠. 대한 주종 판매에서 주종 가격을 5.6% 인상 공시를 했습니다.
알코올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진로 쪽에서 맥주의 전 제품의 최고가를 5.9% 인상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맥주 가격 인상의 논리, 이러한 부분이 바로 주정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주 가격 인상, 이러한 부분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현실화가 되기 전까지 주가의 흐름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에 가담하실 때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일단 장기간 동안에 좀 횡보했던 이러한 박스의 상단 부위를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하려고 하는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충분히 이번에 한번 그런 기대감, 소주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한번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일봉을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13,200원에서 13,500원 매수가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과 달리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었죠. 무학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이 좀 전망이 되면서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바닥을 찍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전문 업체 네페스라는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죠. 한 8월 달 초까지는 좋지 못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일회성인 그런 좀 악재가 좀 있었죠. 그런 부실 매출 채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되면서 좀 주가 흐름 좋지 못했는데, 고객사에 좀 해당되는 그런 고객사들의 영업 활동이 정상화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으리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좀 보자면, 동사였던 골드 범핑 부분, 이 부분에서 태블릿 PC 신제품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의 전력 반도체 물량, 이런 부분이 좀 본격화되면서 현재 지금 가동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좀 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이 부분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고성장이 지금 동사의 후공장 물량의 어떤 급증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90% 이상 이렇게 좀 증가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는 앞으로 좀 이러한 타이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회성인 좀 악재, 이런 부분 안 좋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앞으로 이제 그 실적의 호조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가 오히려 주가를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스마트 모바일 이러한 시장 규모를 모바일 단말기 시장 규모를 좀 봤을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다 포함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한 50% 가까운 성장을 좀 보여줬고요. 2013년도 내년에는 또 10억대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동사의 어떤 가동률이 상승이 되고 소재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한 5월달 정도에 고점을 찍고 한 3달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회성적인 그런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턴을 하는 모습이죠. 21선 돌파를 하고 지지를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장기 평선에서 약간의 좀 저항을 받은 상태인데요. 전일의 어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7,400원에서 17,7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을 추가 육성키로 했습니다. K-팝 전용 공연장을 건설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값 크기의 50% 이상 사이즈로 흡연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담뱃값에 삽입됩니다. 또 대학과 병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음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 82조 원을 투자하고 6만 600명을 채용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그룹 투자액은 69조 1천억 원, 고용 규모는 6만 2,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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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2,500명으로 집계됐습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144개 국가 가운데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전년보다 5단계 상승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K-팝과 같은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어제 회의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K-팝과 같은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지원하고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K-팝 상설 공연장을 건설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후보지로는 일산과 서울 도봉구 창동, 강서 마곡지구 등 수도권 10여 곳으로 외국인 접근성이 좋은 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어서 관광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우선 부족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소형 호텔업을 허용합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는데요. 해외 환자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병원 알선업체가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업자가 보험 상품과 연계해서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 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50만 명 유치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2020년 2,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흡연자들이 담배 피우기가 좀 꺼려지실 만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담배 회사들이 흡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담배값을 예쁘고 화려하게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예쁜 담배값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담배값 앞면, 뒷면, 옆면, 면적 절반 이상을 흡연 환자의 폐와 같이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섬찟한 그림으로 채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라이트나 마일드 등의 문구도 실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6가지만 표시하고 있는 담배 성분에 대해서도 수백 가지 성분을 상세하게 공개돼 그 유해 성분이 소비자에게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앞으로는 대학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학 축제에서 일일 주점을 하는 것도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으로 정한 피서지와 공연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술 광고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술 광고를 부착할 수 없게 되고요. TV 광고 등에서 술 마시는 장면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흡연을 가장 억제할 수 있는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망설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늘릴 예정입니까? 예, 삼성,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 82조 원을 투자하고 6만 6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그룹 투자액은 약 69조 원이었고 고용 규모는 6만 2천 명이었는데요. 이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반기 채용 인력 중 고졸 출신은 약 전체의 29.6%였는데요. 하반기에는 이보다 조금 늘어난 30%에 해당하는 약 18,000명을 고졸 사원으로 뽑을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는 건설, 정유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에서는 다소 연초보다는 축소됐는데요. 유망 신사업에서 투자가 다소 늘어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늘어난 수치가 하반기에 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5단계 오른 세계 19위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개선된 것입니까? 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에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2007년에는 11위까지 올랐는데요. 그 뒤에는 4년 연속 하락했다가 올해 5단계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회복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보건 초등교육이 15위에서 11위로, 상품시장 효율성이 37위에서 29위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취약했던 분야인 금융시장 성숙도도 80위에서 71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환경이나 기업 혁신 부분에서는 순위가 다소 내렸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4년 연속 1위에 올랐는데요. 싱가포르는 지난해와 같은 2위, 핀란드는 한 단계 올라서 올해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 뉴스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